김태현의 정치쇼. 정치 말렙 시간입니다. 최청년 용현대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야, 오늘 정말 딱 맞춰서 진송민 팀장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속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주자가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발표인데, 뭐 열린민주당 한 명은 김의겸 의원이라고 본인이 이미 얘기를 했고 확인이 됐죠. 네, 확인을 했고 본인도 억울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12명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8시에 이준석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 또 당내에서 어떻게 징계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8시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그걸 회의하는데 그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금방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2시간 반째입니다.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회의 중인 거죠. 김재현 최고위원이 중간에 잠깐 나온 모양인데 네. 기자들한테 12명 중에 지금 소명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한 67명 정도 소명을 들었다. 네. 소명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소명을 들었다. 네. 오전 중에 끝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럼 사실은 그게 국회에서 하는 거죠 지금. 예,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게 지금 소명은- 끝나고 예. 그러면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가 6월에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이 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탈당 권유를 했죠. 그리고 12명 중에 이제 2명이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2명은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명은 네. 탈당을 스스로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 조치 자체가 네. 사실은 뭐 굉장히 그냥 제명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의원직 하죠. 유지하게 해주는 거니까 비례대표 그래서 같은 이제 경우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10명이 탈당 권유를 민주당은 받았는데 네. 실제로 탈당계를 5명은 냈어요. 근데 네. 그게 처리가 안 돼서 실제 탈당한 지역구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민주당이. 탈당을 하라고 그랬는데 탈당을 냈는데 처리를 안 해주면은 처음에 탈당을 하라고 그러는 게 진짜 하라고 그런 거야. 하라고 그러면 신용만 한 거야. 그 얘기 당장 나오는 거잖아요. 논란이 있고 네.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은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고요. 물론 이제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불입건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양쪽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권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남아 있는 지금 대상자는 9명인데 민주당은 아직 그대로 있고 네. 국민의힘이 12명이에요. 건수는 16건인데 12명인데 자, 이 중에서 비례대표가 얼마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다 또 다르겠지만 민주당보다 더 센 조치 뭘지. 네. 근데 당내에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훨씬 적죠. 네. 그래서 물론 무소속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범야권 의원이긴 하지만 뭐 개헌저지선이 무너진다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당내 의견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최철생 교수님, 이거 이준석 대표가 네.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보시나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명단 공개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 국민권익위에서 넘어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네. 명단 공개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도 보니까 명단 공개는 좀 이제 나중에 알려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명단 공개는 좀 무조건 할 건 아니겠으나 이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자세히 우리 진 기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사실은 신용에만 그친 거예요. 비례대표 2명 구제해 준 거고 본인이 탈당하면 이제 의원직 박탈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당적 그대로 10명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12명 중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이 기회죠. 정치는 이럴 때 변곡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12명의 이제 사정을 좀 봐야 되겠죠. 설명을 누군가 했다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출당 조치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으나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권익위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 지금 예민한 국면이잖아요. 의원들 중에서는 대선 캠프에 소속된 의원도 있을 거고 이게 당에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선이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했던 건 상당히 신중을 기했다고 보는 거고 국민권익위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네. 국민들의 민심 눈높이를 생각해야 된다. 눈높이를.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정권 교체로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뭐 굉장히 압도적이었잖아요. 정권교체론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그랬죠. 네, 지금 정권교체론이 여론조사상은 좀 우세하게 나오는데 네. 별로 대선 국면에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뭐 네.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일일 다투긴 합니다만 네. 이럴 때 국민의힘이 기회죠. 뭔가 우리 민주당과 다르다. 민주당이 이렇게 12명 이제 밝혀진 다음에 2명만 사실상 구제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했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출당을 권고 정도가 아니고 뭔가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조사 결과를 없이 무조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럴 때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리더십도 확립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진해서 나간다 이런 것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이해관계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좌고우면하지 말고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지금 부동산 투기가 지금 난리인 거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부동산 공급책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 아주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 팀장 명분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 또 조사해서 당으로 보낸 거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선례가 있으니 강하게 징계한다라도 명분은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명단을 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각을 세우고 있는 중진이 있고 또 어떤 몇몇 특정 캠프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뭐 중진 대 이 대표 뭐 캠프 대 이 대표 해가지고 뭐 갈등 국면이 재점화되고 뭐 이럴 위험성은 좀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벌써 뭐 특정 캠프의 의원들, 특정 캠프에 소속된 또는 가까운 의원들이 명단에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예를 들어서 균질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균질하게. 대상자에 대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물론 민주당도 결과적으로는 탈당 권유를 했지만 탈당 권유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그때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농지법 위반을 좀 빼자고 했던가 약간 좀 다른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된 바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유가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정치적 또는 인간적으로 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약한 의원들 상대적으로 좀 약한 의원들은 좀 빼자 정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던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됐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그런 고려들이 혹시 있을지 그다음에 특히나 민주당보다 좀 더 첨예하게 경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적어도 탈당 권유는 뭐 할 것 같고요. 전원에 대해서. 그보다 센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요. 우리 최창현 교수님이 어떤 특정 유력 대선 후보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12명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오히려 나서서 당에 밝혀진 다음이죠. 물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밝혀진 다음에 출당을 시켜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미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선 후보가 자기 캠프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만약에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인상을 준다면 그건 뭐 상당히 치명적일 것 같고 자신의 캠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속해 있다. 그거 문제가 안 돼요. 대선 후보에게는 그렇죠. 모르고 들어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도 있고 뭐 각을 세우는 쪽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무슨 지금 당내 갈등과 또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문제가 정확하게 있는 의원이라는 게 확신이 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것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거기 개입되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정치인들도 알고 유권자들도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당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진이 됐건 각을 세우는 캠프에 소속된 의원이건 그거 없이 밀고 나가면 언론의 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 많은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순간 아까 얘기처럼 많이 꼬일 것이다 스텝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얘기인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내전 요즘이 있었으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이준석 대표 뭐 스톤 대전, 뭐 투스톤 대전 뭐 이렇게 언론에도 표현하면 윤석열, 이준석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지난 주말에 뭐 비대위 체제를 검토했네 아니네 뭐 경선 버스 출발시키려고 했더니 운전대를 뽑았네 마네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무리를 일으키거나 충돌했던 부분을 당원과 국민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그 후보 측도 그 뭐 윤석열 후보 지지단체에서 이준석 대표 그 퇴진운동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이제 완전히 그럼 봉합된 거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잔불이 남아 있는 건가? 일단 휴전 모드, 휴전 분위기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합리적이긴 하죠. 휴전이에요, 종전이에요? 네, 종전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갈등의 이유를 면밀히 따져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어서 이거 어느 한쪽이 어느 일방을 이른바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갈등의 요인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준석 대표는 직접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압박 발언들 다양한 압박 발언들을 했고 반대로 윤 캠프에 있는 인사들이 물론 이제 여러 차례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일 좀 뭐 어쨌든 직접적이었던 게 그 탄핵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말도 안 되는 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후보가 어떤 뭔가 그걸 이를테면 방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왜 이런 일들이 나오겠냐라고 이른바 배우설을 또 제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겉으로는 어쨌든 가장 그 논란을 빚었던 대선 주자 토론회를 넘고 그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원래 추진할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서병수 의원에서 물러서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봉합 국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했던 게 어제 오후에 유승민 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승민 전 대표가 나와서 윤석열 캠프 인사들이 이 대표를 흔든다. 후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비대위 이런 얘기가 후보가 뒤에 없으면 왜 나오냐 이렇게 직접 적격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요일 날이나 주말에 비대위 얘기 나와서 막 충돌할 때라면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제 오전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사과하고 윤석열 총장 측도 그 이 대표 퇴진운동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유승민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어이 윤 총장 그래 저 준수도 흔들지 마 이러면 이게 또 잠잠했던 게 또 터지고 이런 거 아닌가? 지금 이 갈등의 한쪽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잖아요. 이 대표가 그래서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캠프와 윤석열 전 총장과 이 대표가 같이 비판을 받았는데 조금씩 이 국면이 진행되면서 이 대표에게 좀 비판의 무게가 좀 옮겨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봉합 국면인데 이게 종전인지 휴전인지 뭐 두고 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유승민 후보가 이 대표의 배우다라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 갈등의 하나의 요인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바로 당사자인 본인이 지금 봉합 국면에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무적 판단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당에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이 지금 뭔가 지금 민주당보다 이제 경선도 늦고 말이죠. 갈등만 많이 유권자들에게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잘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판단 감각으로 봐도 그렇고 뭔가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율이 자꾸 이제 밀리니까 이 국면에서 다시 또 자신의 어떤 그 위치 같은 거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민의힘 전체의 경쟁력으로 볼 때 전투력으로 볼 때 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진 팀장 보시기에 뭔가 유승민 대표가 아마 이런 거 하면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윤석열 전 총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일각.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하고 네. 반대로 그 갈등의 원인이었던 네. 측면을 사과를 이준석 대표가 하는 그 타이밍에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돌리기 위한 뭐 뭔가 역할극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다른 캠프에서 일종의 국화 배드캅이네. 네,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각의 어떤 모 캠프에서 네네. 어떤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알겠다. 대충. 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4841님 혹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처럼 당내 1위 윤석열 전 총장이 기대되는 건 아닐까요? 저희 분석은 아니고 4841님이 그런 분석을 하셨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짚어볼게요. 교수님.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권에서 좀 원로 같은 분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초대 총리에 당시에 총선 때 대통령 선거 전에 총선 때 그 공관위원장을 했으니까 2012년 13년 활동하셨던 분이 거의 10년 만에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권만 보면 정홍원 전 총리 다시 등장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등장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총리랑 그 뭐 황교익 씨 가지고 막 충돌할 때 결국 이해찬 전 대표가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지금 올드보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판을 정리하는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네.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해찬 전 대표는 진영의 좌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 규정력을 행사한다고 좀 봐요. 결정적. 이재명 후보와 황교익 씨와의 갈등도 네. 그랬고 그건 사실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굉장히 꼬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친일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그거는 뭐 거기서 상당히 누가 대통령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 국민의힘을 왔다 갔다 했던 분이니까 아무튼 정치로는 대단히 노련한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영향력인데 정원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분이지 말씀처럼. 네. 그 박근혜 정권의 첫 총리였는데 박근혜 탄핵이라는 게 아무튼 또 대선에 얘기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없는 어떤 국면에서건. 근데 오히려 정원 총리의 경우를 전 총리의 경우를 잘 활용하면은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리할 수 있어요. 박근혜의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초대 총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환적으로 한다면 전 중도 유권자들에게 또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이렇게 올드보이라고만 얘기하기엔 이분들이 그 정원 전 총리 제외하고 두 분의 영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우리 정치에 최근 한 10년 동안 끼친 하나의 그 발걸음의 연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현재 후보들이 그 정도 능가하는 후보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힘이나 네, 어떤 상징성이나 과거 후보들에 네. 비해서 말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지난 총선 이후인가 이해찬 대표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막 언론에서 이해찬 대 김종인 대 이해찬 그러면서 예전에 88년도 그렇죠. 총선에서 관악에서 붙어가지고 당시 이해찬 의원이 김종인 당시 의원 이겼어 뭐 이런 얘기도 첫 지역구 출마 첫 패배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전부 이제 그래서 5선을 네. 비례대표로 비례대표 했고. 근데 그런 이제 라이벌 구도를 언론에 부각시켰는데 만약 이번에 대선 때도 또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대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선대위원장이든 뭐든 해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그 백전 노장들이 또 선거를 지휘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멀리 갈 게 없이요. 가장 최근에 두 번의 선거를 딱 놓고 보면 지난 서울시장 보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승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에 있었던 지난해 총선은 이해찬 전 대표가 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교익 내정자 건 같은 경우의 갈등을 왜 이해찬 전 대표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기는 선거의 승장의 기억들이 각 진영에서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먼 기억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 분이 뭐 상황의 귀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뭐 양쪽에서 어떤 선거 전의 국면에서 SOS를
칠 수 있는 대상들이죠. 그분들의 어떤 과거 경력을 떠나서 네. 근자의 일도.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과 실력과 실적이 다른 사람을 압도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 말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송민 SBS 정치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